우리가 피프티 사건을 통수돌이다 그런 명칭까지 붙여서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요 소송을 했어요. 뉴진스는 안타깝게도 그거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배반 행위의 정도가 더 크다.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 어린 사람들도요 어린 사람으로서의 다움이 있어요. 근데 뉴진스의 행보는요 그 다움이 없어요. 김수현 씨가 계속해서 스타 김수현과 인간 김수현을 나눕니다. 인간 김수현으로서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지키면 되는 것이지, 인간 김수현과 스타 김수현의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스타 김수현을 망친 것은 인간 김수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로앤모 대표 변호사 이지훈입니다. 저는 유튜브 아는 변호사 채널을 운영하고 다양한 저술 활동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진스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뉴진스 사태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고 많은 이제 법조인들이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뉴진스와 어도어죠. 뉴진스와 어도어의 계약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가정하에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확하지도 않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거는 법리를 들고 올 필요도 없고 어떤 계약을 해석하기도 전에 누구라도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법이라는 건요, 법은 최소한이에요. 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법대로 살면 안 돼요. 당연히 법대로 사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이상으로 살아야죠. 사람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뭐 상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냥 합리적인 사고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법을 들고 오는 순간 이미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양쪽 누구라도. 그래서 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되는 건데, 합리적인 사고를 했을 때 계약이라는 건 결국은 약속이에요. 약속은 어린 아이들끼리 한 약속도요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배워서 아는 거죠. 내가 사람이면 쟤도 사람이잖아요. 내가 기분 나쁘면 쟤도 기분 나쁘겠지. 우리가 둘이 한 약속이면 쟤도 지킬 거고 나도 지킬 거고, 그런 기대를 하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매우 기본적인 생각에서 출발을 한다면 이 뉴진스 사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진스와 과거 피프티를 비교하곤 합니다. 두 사건을 비슷한 사건으로 보시나요? 구조는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소속사는 전속계약이라는 것을 갖고 있고 아티스트들은 그 전속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구조는 같아요. 근데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은 완전히 달랐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피프티 사건을 그 사람들 우리가 뭐 지금은 뭐 산푸티다, 뭐 통수돌이다 그런 명칭까지 붙여서 그 사람들 행동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요, 피프티들은요, 소송을 했어요. 전속 계약이란 약속이죠. 이 약속의 효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소송을 선택했죠. 이게 효력 정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을 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은 다음에 활동을 하겠다. 독자적인 그런 구조로 간 거였는데, 뉴진스는 안타깝게도 그거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뉴진스는 전속 계약이라는 효력이 있어요. 아직 없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나열했지만 그런 이유들로 신뢰가 파괴됐고 그래서 효력이 없다.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갈 필요도 없다 라고 해버린 건데, 사실 법원에 갔으면 이거는 지금 결과 났지만 인정되지 않은 사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뉴진스는 소송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고,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가 통수돌이라고 비판하는 피프티도 했던 소송조차 뉴진스는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그 배반 행위의 정도가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티스트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계약을 체결한 건요, 이런 문제가 있을 것도 대비해서 손해배상 조항이나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거 계약서를 봐야 되겠지만 당연히 이로 인해서 지금 법원에서는 소속사의 지위가 있다, 지위가 인정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뉴진스한테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마라,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체결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지금까지 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소속사가 받은 손해는 뉴진스가 배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어도어 측에서, 소속사 측에서 받지 않겠다, 앞으로 뭐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받지 않겠다고 하면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것은 소속사의 처분에 달려있다. 뉴진스의 선택이 아니라 소속사의 선택에 따라서 거대한 손해배상액을 물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법원이 뉴진스 측 활동을 막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가처분이라는 건 임시 처분이에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죠. 근데 본안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보통 뭐 1 년, 2 년, 뭐 3 년씩 걸리기도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임시적으로 결정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결정을 따라야 되겠죠. 뉴진스가 최소한 그동안은 가압류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물론 소송도 안 했지만 어두워 간 거죠.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선언하고 자기들 맘대로 이름도 막 바꾸고 독자적인 광고 계약 체결하고 그런 행동들을 했잖아요. 근데 어도에서 이번에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소속사 지위가 인정이 됐죠. 그럼 계약이 유효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라도 하면 안 되는데 계속 뉴진스는 이젠 아예 안 해버리겠다 활동을.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 전속 계약의 효력을 태업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방해를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분명히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요. 소속사의 선택에 따라서. 그리고 법원에서 이 소속사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요. 하나죠. 이 계약이 해지될 만큼의 그런 위반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대표적인 게 한이가 기분 나빴다. 모욕을 당했다라는 주관적인 평가죠. 그런 것들은 증빙이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법원에서. 그다음에 대표를 누구로 앉힐 것이냐. 이거는 아티스트가 결정한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영역인데 이것을 이유로 들고 왔으니 법원에서 당연히 사유가 안 된다. 이 전속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도어가 여전히 소속사로서 지위가 있다. 그리고 뉴진스는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마라. 독자적인 광고 계약 체결하지 마라. 그런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앞으로 뉴진스에게 남은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요? 뉴진스가 지금까지는 잘못했다 쳐요. 근데 이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뉴진스가 지금까지 사실상 자기 멋대로 한 거잖아요. 계약의 효력을 벗어나서. 그래서 소속사로서는 굉장히 많은 손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도어에서는 원만하게 계속 지원하겠다. 활동을 지원하겠다. 아무튼 표면상으로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잖아요. 내면이 알 수 없지만. 그렇다면은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니진이 뉴진스의 엄마가 아니라 어도어가 엄마다. 이 정도면 어도어 엄마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던데 지금까지 효력을 부인하면서 일방적인 파기를 선언하고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행동을 했어. 근데 이제 가처분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겉으로라도 속은 싫겠지만 겉으로라도 어도어와 활동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뉴진스는 안타깝게도 아예 활동을 안 하겠다라는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다.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다. 누가 조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 뉴진스는 아티스트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도어한테 압박을 계속 하는 나는 일 안 할 거니까 계약을 합의 해지 시키든가 그래라 라는 식의 압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이것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고 오히려 계약을 이 상황에서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요. 합의 해지가 되겠죠. 근데 그랬을 때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해요. 그 손해배상에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게 된 거죠. 이번 사건이 K-팝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우선 협회에서도 그러니까 뉴진스에게 이 계약을 준수하라는 식의 성명을 발표했었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문제예요. 앞으로 이게 만약에 뉴진스가 이기는 방향으로 간다면요. 앞으로 케이팝 산업은 이제 사양화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 구조가 아무튼 케이팝의 구조는요. 거대 자본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발굴 육성하는 구조예요. 근데 이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 텐데 뉴진스의 사례가 있으면 투자를 했어. 거액을 투자한 회사가 있는데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티스트들이 계약 해지 선언을 하고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투자를 하겠냐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산업 자체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거기에 뉴진스가 굉장히 큰 일조를 하게 되는 굉장히 안 좋은 의미에서 케이팝 산업의 문을 닫는 그런 마지막 주자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변호사님이라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어요? 뉴진스를 옹호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논거를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리지 않냐.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어린 사람들도요. 어린 사람으로서의 다움이 있어요. 어린이는 어린이다워야 돼요. 청소년은 청소년다워야 되고. 근데 뉴진스의 행보는요. 그 다움이 없어요. 네, 이런 거죠. 내가 정말 싫을 수 있죠. 신뢰관계가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계약 해지 선언을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그동안에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전 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계약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무효다. 이거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익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 이거는 나이가 어린 사람답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법으로 어떤 우리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법을 위반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모습 자체가 이미 뭐뭐답지 않은 모습,
그것 때문에 많은 이제 비난을 더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사람이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사람이 어리석잖아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아는 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어리석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대체로 공손해요. 왜냐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한단 말이에요. 행동을 조심하고 삼가요. 그래서 어린 사람들하고도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뉴진스의 경우는 어리석은데 삼가고 조심하는 면도 없어. 그러면 공자는요, 이런 사람들을 놓고요,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굉장히 등급이 낮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근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기회는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는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자기의 다움이 있어야 돼요. 다움이. 뭐뭐 다움? 그것이 이제 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모습을 지금이라도 갖춰 나가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제가 하는 아류 논어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현 사건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수현 씨의 기자회견이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논점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기자회견. 회견이라는 거는 회는 모이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모여서 어떤 걸 설명하고 해명하고 그런 자리예요. 근데 설명과 해명에는 당연히 질의응답, 질문을 하고 다시 설명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것을 일절 받지 않겠다고 한 것에서부터 이제 대중들은 김수현 씨의 진정성에 대해서 아니면은 김수현 씨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일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방적인 것은 항상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느낀 건요. 김수현 씨가 계속해서 스타 김수현과 인간 김수현을 나눕니다. 그래서 마치 인격이 분리된 것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스타 김수현으로서 마치 공인으로서 내가 지켜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논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 김수현과 스타 김수현이 별개의 인격이 아니라 그냥 하나죠. 두 사람은 하나고 스타 김수현이 지켜야 될 사람이 많겠죠. 당연히. 그리고 책임감도 있고. 근데 그걸 지키고 싶으면 인간 김수현으로서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지키면 되는 것이지 거짓말로 지켜야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어떤 것도. 그것이 김수현 씨의 생각에서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 김수현이 곧 스타 김수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인간 김수현과 스타 김수현의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김수현의 행동이 스타 김수현의 행동에 방해가 돼요. 이걸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타 김수현을 망친 것은 인간 김수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생각이 바르지 않았던 인간 김수현의 생각이 바르지 않았던 점에서 결국 이런 사태가 초래되지 않았나 싶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누구라도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큰 실패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극복해내느냐. 거짓말로 막 숨기는 게 아니라 이 실패를 어떻게 나의 성장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거기에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수현 씨가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면 과거의 거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과 앞으로의 삶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대중들도 그 진정성을 보여주면 이 난국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타 김수현으로서가 아니라 인간 김수현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수현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김수현 씨에게 남은 선택지는 지금 계속 이제 소송전을 불사했는데 그거는 스타잖아요. 인간 김수현이라면은 그렇게 막 법적 다툼하고 그런데 시간 낭비해도 되죠. 그럴 수 있지만 스타라는 거는 대중에 보여지는 이미지라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스타가 되는 거죠. 그것에 좀 더 치중을 한다면 그러니까 대중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나의 무죄를 밝히겠다. 물론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것과 별개로 스타로서 김수현 씨를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대중한테 보여지는 김수현의 모습, 그러니까 정말 스타로서 김수현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지금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쯤 결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변호사님은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나에 대한,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잖아요. 그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시간 안에 내가 무엇을 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그 수많은 시간 중에 결혼이란 것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이란 제도는 이미 그 효용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과거와 같은 시기에 여성의 성 역할과 남성의 성 역할에 고착된 그런 결혼 제도는 이미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담지 못해요. 그러니까 더 부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그런 결혼이라는 건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기존의 결혼 제도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필요한 거죠. 근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결혼을 신중하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결혼이라는 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성장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청년 세대들에게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로 보시나요?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면요. 그거는 아마도 학습이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부모님 세대는 자식 세대를 향해서 "요즘 애들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도 벌써 40대 후반인데 지금 20-30대 친구들의 생각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도 낙서를 보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 싸가지가 없다." 그런 식의 낙서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냥 사회의 발전 모습이지 않나?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게 꼭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사회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분들이 어렸을 때는요. 분명히 그 윗세대들은 '요즘 친구들은 결혼에 부정적이야.' 그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자식인 입장에서 결혼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나의 부모님의 결혼 생활에서 학습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결혼해서 행복해. 그리고 내가 그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했다면 행복하고 내가 성장할 수 있었다면 누구나 '아 나 결혼해서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가정 안에서의 나의 경험이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혼을 하게 되면 부부로서 가져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다른 변호사님들과 달리 결혼 수업을 해요. 그걸 하는 이유는요. 이혼을 할 때 변호사를 찾지만 사실 이 결혼이라는 건 원래 법률혼을 말하는 거죠. 혼인 신고를 한다. 이건 단순히 구청에 가서 뭐 신고하는 개념이 아니라 법률혼에 들어간다는 내가 민법에 규정된 법률혼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내가 모두 수용하겠다라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행위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부터 결혼은 법률혼이었어요. 그럼 내가 결혼을 할 때부터 이것의 의미를 알고 하는 게 좋지 않겠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가 부동산 계약 체결하는데 계약서 안 보고 결혼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알고 결혼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결혼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혼이 의미가 뭐냐. 어떤 분들은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결혼을 사랑으로 한다면 그럼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혼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사랑이 식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될 것이냐, 그런 질문을 그때 하게 돼요. 그럼 멘붕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면 결혼이란 건요, 사랑이 아니고요. 두 가지로 굴러가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잖아요. 만나서 그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는 연결시켜서 일을 함께 하는 건데 그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애정이고요. 하나는 신뢰예요. 원래는 신뢰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일을 함께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결혼이기 때문에 애정이라는 것이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의 본질은 애정과 신뢰다. 근데 둘 중에 두 가지 바퀴가 모두 있어야 되지만 만약에 불행히도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무엇일까? 당연히 신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거나 작은 것에서 알 수 있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결혼을 했을 때 나한테 부여되는 의무는 꼭 권리이기도 한데 뭐 정조 의무가 있죠. 거기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되는 그 의무가 도출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부부는 경제 공동체예요. 그래서 일상가사 대리. 내가 부부의 일상에 들어가는 일들은요. 대리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법적으로. 그러면 내가 저 사람 이름으로 어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동거 의무. 제일 재밌는 게 동거 의무인데요. 동거 의무가 있어요, 부부는. 내가 싫다고 나가서 산다? 물론 합의가 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상대방이 합의를 안 해. "너 들어와." 그러면은 안 들어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어요. 동거 심판 청구라는 게 있거든요. 되게 재밌잖아요. 내가 쟤랑 살기 싫은데 부부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정해 준단 말이에요. "너네 어디에서 언제부터 같이 살아." 그런 것이 법으로 규율되는 굉장히 이 결혼 계약은요. 개인사와 법률의 영역이 융합될 수 없어 보이지만 어쩔 수 없이 법이 간섭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이 개입을 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결혼 잘하는 법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결혼을 잘하려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결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나는 어떤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그리고 몇 살에 결혼할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나 혼자 일방적으로 막 만드는데 결혼은 나랑 상대방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결혼이란 어떤 거냐면 먼저 내가 서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그래야지 상대방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상대방만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되고 안 되고 막 따지고요. 연애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시간이에요. 연애를 통해서 '아 난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아 나 이런 거 기분이 나쁘네. 나는 이것에 왜 기분이 나쁠까?' 그런 식의 나를 탐구하는 시간인데 우리는 연애를 대부분은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연애를 많이 해 보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알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 건데 결혼을 전제로 연애한다. 결혼 안 할 거면 연애 안 할 거야. 그거는 정말 앞뒤가 선후가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연애를 통해서 나를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은요. 연애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나를 맞춰요. 그렇게 연애를 오래 해? 그리고 결혼해? 그거는 좋은 결혼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나를 알아야 돼. 나를 안다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생각도 있어야 되고요. 왜냐면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혼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에 대한 그 시간 있죠. 나한테 주어진 시간, 그 삶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것이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게 결혼이죠. 근데 마치 결혼으로 내가 뭐 안정을 찾고 뭐 내 삶이 뭐 행복해지고 그런 식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데 결혼은 그런 것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최소한 저는 이제 일입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입이라는 거는 논어에 나오는 공자가 30살에 달성한 덕의 모습이에요. 이게 일입인데 의미가 뭐냐면 바로 서다예요. 내가 바로 서다. 근데 그 바로가 뭐냐면 물론 생각도 발라야 되겠지만 경제적인 자립, 정서적인 자립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게 안 된 사람은요. 결혼할 때가 아니에요. 나이가 뭐 20이든 30이든 40이든 상관없어요. 결혼할 때가 아니다 아직. 지금은 나를 세워야 될 때다인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결혼은 내가 일입이 된 상황에서 일입이 된 사람과 결혼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결혼이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도 일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그러니까 이세를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결혼하는 거죠. 아 내가 일입이 됐어요. 그다음에 상대방도 일입이 된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어떤 걸로 확인할 수 있냐면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찾으실 수 있으니까 그건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저희 딸한테 물어봤더니 키는 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키는 커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야지 이마에 뽀뽀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초등학생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개인의 취향 그런 조건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드시면 되고 찾으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조건은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에요. 누구라도 남자든 여자든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뭐냐면 결혼이라는 게 관계라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랑 상대방이 만나는 관계를 이어주는 건 신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항상 갈등이 발생을 해요. 이걸 전제로 해야 돼요. 우리는 연애 때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싸움을 피한 거죠. 근데 결혼이라는 거는 일상을 공유하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갈등이 발생해요. 그럼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게 결혼 생활의 본질이에요. 그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면 행복하고요. 갈등이 해결 안 되고 누군가 일방적으로 참아. 그럼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단 하나의 조건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각자 둘 다. 이건 상대적이라서 나는 다른 사람과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데 얘하고는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혼 상담을 할 때 보면은 굉장히 뭐 커리어 우먼이에요. 굉장히 직장 생활도 잘하고 과장이야. 그래서 조직 되게 잘 다스려요. 조직을 잘 관리해요. 근데 집에만 오면 남편 앞에 서기만 하면 무서워. 말도 못해. 피해. 그런 분들 많거든요. 이거는 저 사람과 내가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는 연애 때도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작동을 안 하잖아요. 문제 해결 메커니즘이 작동을 안 하면 결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해결 메커니즘은요.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저 사람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약자야. 이미 대등하지 않은 거죠. 그런 사람은요. 문제 제기를 못 해요. 왜냐면 내가 이거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우리가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으로 문제 제기조차 못해. 그러면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이미 보여요. 어떨지. 나만 계속 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으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참으면 암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아 그래 그거 문제가 맞아."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만약에 "야 그게 뭐가 문제냐? 네가 예민한 거야. 네가 이상해."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 끝난 거예요. 헤어지셔야 돼요. 문제 해결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헤어지셔야 되고 거기에서 '내가 예민한가?'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는 대등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헤어져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첫 번째 문제 제기, 두 번째 인정이 되면요. 세 번째는 함께 노력이에요. 일방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함께 노력을 하는지 이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잘 작동이 되고 갈등들이 해결이 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 메커니즘이 돌아가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과는 절대로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키가 크고 잘생기고 직업이 좋고 집안이 좋아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금실 좋은 부부의 공통점을 알려주신다면요? 금술이 좋다는 건요. 자녀가 많아서 금술이 좋은 게 아니고요. 네 그런 분도 많아요. 자녀가 뭐 2 이다, 3 이다, 뭐 4 인 분도 있는데 "아 그러면 우리가 이러잖아요. 금술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하지만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혼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금술이 좋은 부부는요. 이 갈등이 해결되는 부부예요, 항상. 그래서 갈등을 쌓아두지 않아요. 1 회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바로 해결해요. 그다음에 갈등이 생기면 또 바로 해결하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대화가 잘 되는 부부의 모습이에요. 그냥 대화라는 게 말이 서로 오고 간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대화가 잘 되는 부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부가 금술이 좋은 부부인 거죠. 애인에게 확신이 없어 결혼을 망설이는 사람에게는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확신이 없다는 건요. 이렇게 표현하죠. "뭔가 쎄하다. 뭔가 꺼림칙한 게 있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이 망설여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을 믿어야 돼요.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뭐 결혼 앞두고 예민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맞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도요. 결혼하시면 안 돼요. 일입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을 믿고요.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것은 아는 변호사의 결혼 수업을 들으시면 더 좋고요. 원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드는 감정 있죠? 뭔지 모를 감정 그것을 규명하셔야 돼요. 거기에 힘을 쏟아야 돼요. 이게 사랑인가? 이게 뭐 연민인가? 이 불안인가? 초조인가? 그걸 명확히 규정하셔야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깨림직한 마음으로 결혼하시면 반드시 그 깨림직한 것이 결혼 생활에서 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실체를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땐 이미 늦었죠. 그때는 이혼밖에 없는데 이혼은 다들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혼을 신속하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혼을 신속하게 하는 것보다 결혼을 신중하게 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